네, 이번 시간은 효소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효소는 미생물 및 그 생화학에서 또 나오지만 그 다양한 뭐 식품 안전 그리고 식품 가공 파트에서도 효소는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효소를 잘 학습해 놓으시면 다른 과목에서도 잘 응용해서 푸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먼저 효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효소라고 하는 거가 단백질이라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제. 근데 얘는, 그 혼자 존재하는 단백질이 아니라 항상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이제 다른 물질들과 결합을 해서 존재하는 복합 단백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완전 효소는 홀로 엔자임이라고 하고 얘는 그 단백질 부분으로만 구성이 된 아포엔자임이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단백질이 아닌 다른 물질이 이제 조효소인데 코엔자임이라고 하죠. 요것이 결합된 거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효소에는 금속 이온들도 있고 그리고 보조 효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비타민에서 유래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이렇게 해서 복합 단백질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효소 반응이 어떨 때에 잘 효과적으로 일어나는지가 또 중요한데, 그래서 효소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인자들이 또 중요합니다. 효소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효소와 기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적절한 pH, 적절한 온도 이런 것들이 맞아야지 효과적인 그 효소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먼저 효소의 농도를 보시면 효소 농도가 증가할 때 반응 속도가 비례적으로 리니어하게 증가를 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기질 농도는 좀 다릅니다. 기질 농도가 낮을 때는 그 농도에 비례해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지만 일정 농도 이상의 기질 농도가 되었을 때는 기질 농도와 무관하게 반응 속도가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효소 속도론이라고 해서 미칼레스 멘텐식이 등장을 하는데, X축은 기질 농도이고 Y축은 반응 속도죠. 그래서 최대 반응 속도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최대 반응 속도의 절반 2분의 Vmax일 때의 X축의 기질 농도가 Km 값이 되는데, 이 Km 값은 미칼레스 멘텐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KM 값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효소와 기질을 복합체의 해리상수라고도 볼 수 있고, KM 값이 작다는 거는 이 효소와 기질이 강하게 결합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KM 값이 크면 이 두 개가 약하게 결합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식을 잘 알아두셔야 계산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 일정 한계까지는 온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지만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뭐 40도씨 이상, 물론 이게 효소의 종류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40도씨, 50도씨 이상이 되면 효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 변성이 되어서 활성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pH 같은 경우도 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특정 pH에서만 반응을 합니다. 네, 그런 특징. 그래서 네 가지의 그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효소의 저해제예요. 엔자임 이니비터인데 이 그 저해제가 비가역적인 저해제가 있고 가역적인 저해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역적인 저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역적인 저해제에서 이게 경쟁적 저해냐 비경쟁적 저해냐가 중요한데, 경쟁적 저해는 그 저해제 구조가 기질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기질이 그 구조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기질이 결합을 하려고 한 자리를 저해제가 결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극복이 되냐? 기질을 많이 넣어주면, 기질 농도를 높여주면 당연히 이 저해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적 저해제가 첨가됐을 때는 KM 값이 증가하지만 Vmax 값은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이거는 비경쟁적 저해예요. 효소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이 저해제가 결합을 해서 기질의 효소 친화성을 감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 자체가 변형이 돼 버리기 때문에 친화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기질 농도를 아무리 높여주더라도 이 비경쟁적 저해 반응은 극복을 할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KM 값은 일정하지만 Vmax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주요 식품 효소의 종류와 작용인데요. 이 부분이 그 다른 과목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효소 중에 가수분해 효소죠. 가수분해 효소 중에서도 이 탄수화물 분해 효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여기에서 알파 아밀레이즈와 베타 아밀레이즈가 또 자주 출제가 돼요. 알파 아밀레이즈는 전분을 덱스트린이나 그다음 메가당, 포도당으로 이렇게 잘라서 분해를 시켜줘서 얘는 액화 효소라고 하고, 베타 아밀레이즈 같은 경우는 전분 또는 덱스트린을 메가당으로 분해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가 되면 굉장히 당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당화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글루코아밀레이즈는 포도당으로 변형시켜 주는 거고요. 분해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이용이 됩니다. 식품 가공할 때에 이렇게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나머지 것들도 뭐 스크라제나 말타제, 락타제 이런 것들 다 이용이 되고, 특히나 펙티나제 같은 경우는 펙틴을 분해해서 그 펙티의 단위 물질인 갈락트로닉 액시드로 분해를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펙틴이 많아서 뿌얘지는 가즙 주스나 어떤 포도주 같은 경우는 펙틴 때문에 펙틴이 이제 침전물로 가라앉아서 이런 것들이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펙티나제를 넣어주면 청징에 유용하겠죠. 그리고 나린지나제는 나린진을 이렇게 분해시켜 주는 건데, 얘는 감귤류의 쓴맛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린지네이즈를 넣어주면 감귤 주스의 쓴맛을 제거할 수가 있고, 헤스페리디나제 같은 경우는 헤스페리딘을 분해시켜 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감귤류에 들어있는데, 감귤류 껍질에 들어있어서 백탁 현상을 일으켜요. 헤스페리디나제를 넣어주게 되면 백탁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에스테르 분해 효소. 요거는 주로 이제 지방 성분들을 분해시켜주는, 리파제는 자,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좀 이런 것들은 뭐 지방산 제조할 때 당연히 쓰일 거고, 포스파타제는 인산 에스테르를 인산과 기타 물질로 분해해주는 건데, 얘는 주로 우유에 들어있어서 우유의 살균, 우유살균 지표효소로, 가 푸가 아니라 표입니다. 지표효소, 우유살균 지표효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자, 그다음 단백질 분해 효소는 자, 우리 체내 위에 있다고 알려진 펩신, 뭐 트립신, 키모트립신, 펩티다제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 체내에서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효소고요. 그다음 파파인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분해해줘요. 그래서 얘는 육류를 연화시켜주는, 그리고 맥주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줘서 맥주의 혼탁을 방지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다음 레닌은 렌넷에 들어있어서 이제 요 카제인을 파라카파 카제인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치즈를 응유시키는 효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즈 제조할 때 쓰인다라는 것. 다음 핵산 분해 효소. 핵산을 뉴클레오타이드로 분해해주는 거, 뉴클레오타이드를 인산과 뉴클레오시드로 분해하는 것. 뉴클레오시드를 당과 염기로 최종적으로 분해해주는 것. 효소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미노기 분해 효소. 이건 아미노산에서 이제 아미노기를 분해해주는 효소, 아르기나아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유레아제라고 하는 것도 아미노기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분해 효소 말고 이제 산화환원 효소 중에서 산화 효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페놀 옥시데이즈, 그다음에 타이로시네이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갈변 산화를 일으키는 물질이잖아요, 그죠? 이 폴리페놀 옥시다제는 사과, 감, 복숭아 이런 것들의 이제 과일의 껍질에 있는데, 이것이 공기 중에 방치가 되게 되면 폴리페놀 옥시다제에 의해서 갈변 색소가 생기면서 갈변을 일으키는 걸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타이로시네이즈는 감자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자의 타이로신을 멜라닌 효소로 바꿔줘서 얘가 갈변이 일어난다라는 것. 이것도 이제 식품화학에서 배운 내용이고, 그다음에 아스코브산 산화 효소도 있고요. 퍼록시다제는 과산화물을 이렇게 분해해 주는 것, 카탈라제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해 주는 것, 그 이외에 이제 리폭시게나제는 불포화 지방산을 과산화물로 만들어주는 것, 포도당 산화효소는 포도당을 분해해서 글루콘산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식품 가공을 할 때 이제 이런 효소들을 잘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줄 필요도 있고 혹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식품 가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탈수소 효소는 주로 그 탄수화물 대사나 젖산 알코올 대사에 관여하는 이제 이런 효소들도 있고요. 자, 생화학 파트에서는 기존에도 가장 많이 출제됐던 파트고 그리고 탄수화물 대사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생화학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탄수화물 대사를 아주 뭐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탄수화물 대사의 개요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해당 작용, 그 다음에 TCA 사이클, 전자전달과 산화적 인산화예요.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해당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에서 어디에서 일어나냐? 산소가 없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얘는 혐기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해당 작용에서 뭐가 생기냐?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면서 ATP와 NADH가 생긴다. 이제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해당 작용에서. 자, 포도당에서 그 피루부산으로 되는 해당 과정에서의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이로 온 다음에 이 아세틸코에이 형태로 해서 얘가 그 TCA 사이클로 들어가요. 그죠? 아세틸코에이가 구연산 회로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자,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얘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얘는 호기적 조건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특징적이고 그래서 이러한 연료 분자들을 산화시키는 공통 경로이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러한 유기산들이 중간 생성 물질이다라는 것이 또 중요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전자전달과 산화적 인산화. 자, 이 중간중간에 NADH, FADH2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생겼어요. 그죠? 이런 데에 많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전자전달계로 들어가요. 전자전달계로 들어가는데 이 전자전달계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납니다. 얘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부.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그림을 그려보면 자,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게 외막이고 얘는 내막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기질이고, 근데 이 해당 작용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랑은 관련이 없고 TCA 사이클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전자전달과 산화적 인산화 같은 경우는 내막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막에서 전자전달과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혐기적인 과정이고 얘는 산소가 있는 환경 그리고 얘도 산소가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탄수화물의 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탄수화물 대사에서 이제 코리회로랑 당신생이라고 하는 거, 당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당신생은 어디에서 생기냐? 자, 아미노산, 일부 아미노산과 글리세롤, 피루부산, 젖산 이런 것들이 간에서 포도당으로 합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봤던 탄수화물의 그 분해 대사에서는 글루코즈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와서 아세틸코에이가 된 다음에 TCA 사이클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당 작용이에요. 그죠? 해당 작용은 이쪽 방향인데, 아래 방향인데, 당이 신생되는 방향은 반대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글라이세롤이나, 그죠? 지방이 분해되면 글라이세롤이 나오니까 이 글라이세롤이나 아니면은 락테이트, 젖산, 아미노액시드 이런 것들이 이 대사 경로에 들어가서 대사 경로에 예를 들어서 락테이트다. 그러면 락테이트가 파이루베이트로 된 다음에 얘가 이렇게 우회 경로를 거쳐서 포스페놀 파이루베이트가 되고 다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가 되고 이런 것들을 거쳐서 글루코즈로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해당 작용과 반대로 가는 포도당이 합성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코리회로
인데요. 코리회로 같은 경우. 자, 우리가 그 운동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근육에서 젖산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 이 젖산이 근육에서 어떤 대사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젖산이 이동이 돼요. 간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아까 봤던 그 젖산이 포도당으로 그 당신생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에서 포도당이 젖산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젖산이 여기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이 코리회로 거쳐서 이렇게 혈액을 따라서 이 젖산이 이동된 다음에 어디로 오냐? 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간에서 당신생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혈액을 타고 근육이나 다른 조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알라닌 회로. 알라닌 회로는 글루코즈 알라닌 회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자, 근육에 단백질 분해 산물이 뭐가 나오냐? 암모니아가 나오게 되는데, 암모니아는 인체에 유독해요. 그래서 그것을 요소로 변환을 시켜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걔가 또 근육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옮겨서 간으로 옮겨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에서 자 보시면 아미노산 대사에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걔가 뭐랑 결합이 되냐? 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랑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알라닌이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알라닌이 혈액을 통해서 이제 이 간으로 와서 얘가 이제 요소로 만들어져서 이제 신장으로 배설이 되고, 이제 나머지는 다시 파이루빅 액시드로 돌아가서 포도당으로 당신생이 된 다음에 얘가 다시 혈액을 타고 근육으로 포도당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포도당이 근육에 가서 또 뭐 글라이코겐이라든지 이렇게 또 변환이 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다음은 이제 탄수화물 대사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5탄당 인상 경로라고 해서, 근데 우리가 그 탄수화물 대사에서 맨 처음에 이제 포도당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수가 6개 있는 6탄당인데, 포도당에서 5탄당인 라이보스로 바뀌어서 이제 이것이 핵산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NADPH를 생성해서 이것이 어떤 그 지방산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그러니까 그 6탄당인 포도당이 5탄당인 라이보스를 생성하는 이 5탄당 인상 경로 HMP도 탄수화물 대사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은 지질대사. 네, 지질대사에서는 지방산의 생합성과 분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성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글라이세롤 한 분자가 지방산 세 분자와 결합을 하고 있는 구조인데, 이것이 분해되면서 글라이세롤은 아까 봤던 당신생 과정을 거치니까 그쪽 경로로 가게 되고, 나머지 이제 지방산들은 분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걸 보통 베타산화라고 하거든요. 베타산화로 분해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지방산이 체내에서 생합성 되기도 하죠. 그래서 생합성과 베타산화의 차이, 생합성은 세포에서 세포질에서 일어나지만 베타산화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난다. 이제 이런 각각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봐주시고요. 그다음 지방산 대사에서는 자, 케톤체 생성되는 과정이 또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장기간 단식을 하거나 심한 당뇨병의 경우, 그러니까 혈당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되면 그러면 그것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뭘 이용을 하냐? 세포는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방산이 분해되면서 뭐가 생성이 되냐? 아세틸코에이가 생성이 되는데, 이 아세틸코에이가 많이 축적되다 보면 뭐가 생성이 되냐? 케톤체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간에서는 케톤체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간 이외의 조직에 보내져서 얘가 에너지 공급원으로 이용이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 혈액에 이제 그 케톤체가 많이 있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케톤증이나 산성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생합성 과정이 나오는데요. 콜레스테롤도 체내에서 생합성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이 체내에서 생합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콜레스테롤은 섭취할 필요가 없다.
네, 생합성의 과정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하냐? 아세틸코에에서 출발을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 메발론산을 거치고 스크알렌을 거치고 라네스테롤을 거쳐서 비로소 콜레스테롤이 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생합성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생성물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생합성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생성물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다음은 단백질 대사예요. 단백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식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도 있고 혹은 체내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단백질이 이제 분해가 되고 아미노액시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미노액시드는 자 다른 어떤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랑 다르게 얘는 질소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분자를 가지고 있어서 얘가 분해되고 나면 암모니아와 알파케토익 액시드로 분해가 됐는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인체에 유독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소로 그 바꿔주는 과정이 요소 유리아 사이클 오르니틴 회로라고 하기도 하는데 얘가 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알파 케토익 액시드예요. 그러면 이 알파 케토익 액시드는 어디로 들어가냐? 탄수화물 대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당신생 과정을 거쳐서 글루코즈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이 그 지방산 대사로 가서 지방산이나 케톤체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TCA 사이클로 가서 ATP를 생성하면서 완전 산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단백질 대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자 단백질만이 가지고 있는 질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기가 이 아미노기 전이 효소에 의해서 자 알라닌이 아까 봤던 파이루빅 액시드로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아미노기가 전해져서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뭘로 변하냐? 글루탐산, 아미노기를 가지는 글루탐산으로 변하기도 해요. 그죠? 글루탐산은 다시 이 전이효소에 의해서 아미노기를 다시 이렇게 뺏기면서 옥살로 아세트산이 아스파틱 액시드로 변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미노기가 전이되는 반응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미노산 중에서는 케톤을 생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있고 포도당을 생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미노산들은 포도당을 생성하는 아미노산이고 이 두 가지는 케톤만 생성하는 아미노산, 그리고 요 네 가지는 포도당도 생성할 수 있고 케톤도 생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얘는 글루코제닉 아미노 액시드, 그다음에 케톤을 생성하는 케토제닉 아미노 액시드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험에 또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위에서 봤던 요소 회로라고 하는 것은 간에서 암모니아를 처리해주기 위한 과정인데 암모니아가 탄산가스와 우선 결합한 다음에 오르니틴 그리고 시트룰린이 되고 아르기닌을 거쳐서 비로소 유레아가 됩니다. 그래서 요소 회로에서 이 중간 생성물들이 뭐냐라는 거를 묻는 문제들이 또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하기도 하지만 체내에서 단백질 생합성도 된다고 했어요. 단백질 생합성 과정은 뭐에서 출발하냐? 세포 핵에 있는 DNA에서 출발을 하죠. DNA는 각각의 이제 그 유전 정보, 어떤 단백질을 생성하는지 그 유전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유전 정보가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전사 트랜스크립션을 거쳐서 자 RNA의 전사가 돼요. 그죠? 그러면 이 mRNA가 생성이 되고 이것이 핵을 떠나서 단백질 합성 장소가 리보솜인데 여기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미노산 풀에 그 20개의 아미노산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미노산 풀에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요. 근데 어떻게 가져오냐? tRNA에다가 아미노산을 붙여서 가지고 오는 거죠. 리보솜으로. 그런 다음에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맞게 차례대로 아미노산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폴리펩타이드. 그래서 그것이 이제 3차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단백질이 생합성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단백질을 생합성 할 때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헥산이에요. 그죠?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여기에 이제 베이스가 붙어 있고요. 염기가 붙어 있고, 요게 5탄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탄소를 5개 가지는 5탄당인데, 여기에 5탄당에 연결된 것이 이제 인산. 인산이 하나가 붙으면 뉴클레오사이드 모노포스페이트가 되는 거고, 3개가 붙으면 트리포스페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DNA와 RNA 구조가 나오는데, 먼저 이제 베이스. 헥산의 염기를 보시면 퓨린계가 있고 피리미딘계가 있어요. 퓨린계는 AG가 해당이 되고, 피리미딘계는 UTC가 해당이 돼요. 그리고 5탄당에는 DNA가 가지고 있는 데옥시리보스가 있고, RNA가 가지고 있는 그냥 리보스가 있어요. 그리고 DNA는 5탄당에다가 아까 이제 인산이랑 염기가 결합된 이런 구조를 가지는데, 그죠? 퓨린 염기 2가지, 피리미딘 염기 2가지를 가지거든요. 근데 RNA 같은 경우는 데옥실리보스가 아니라 리보스를 가지고 퓨린 염기와 피리미딘 염기를 가지는데, 이제 DNA와 RNA의 차이, 가지는 염기의 차이를 보시면, 얘는 피리미딘 염기 중에 티민을 가지고, 그죠? DNA는 RNA 같은 경우는 피리미딘 염기 중에 우라시를 가져요. 그죠?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은 염기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NA와 RNA의 구조적인 차이와 특징의 차이를 보시면, 자, DNA 같은 경우는 세포 핵에 존재를 하고, 반면 RNA는 세포질에 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얘는 2가닥 사슬이 이렇게 수소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중나선 구조이지만, RNA 같은 경우는 1가닥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종류 기능을 보시면, 이제 DNA 같은 경우는 뭐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 아미노산 배열 순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아까 얘기를 했고, RNA 같은 경우는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mRNA, mRNA가 있고, 그다음 tRNA는 얘가 트랜스퍼, 운반한다고 해서 tRNA이고, rRNA는 리보솜을 구성한다고 해서 rRNA입니다. 그래서 요 3가지의 RNA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화학 파트에서는 핵산 부분까지 중요한 내용을 모두 학습했습니다.